저는 하마터면 결혼하려다 큰일을 겪을 뻔했던 30대 후반 여자예요. 매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저에게도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사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의지가 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졌어요. 30대가 넘어간 후로는 적당한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서 결혼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악몽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깜짝 놀랐죠. 결혼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울면서 전화한 예비 신랑의 말에 의하면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신랑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비 신랑의 아버지, 즉 예비 시아버지가 1박 2일로 산행을 가셨는데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어떡해? 지금 병원인데 자기도 빨리 와줄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 자기야, 지금 어디야? 나 지금 갈게. 병원 어디인지 알려줘. 저도 깜짝 놀라서 바로 예비 신랑이 알려준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예비 시아버지는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었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신랑의 가족들이 슬퍼하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죠. 저는 예비 신랑을 부둥켜 안고 위로를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와 함께 산행을 갔던 분들도 병원에 와 계셨는데 예비 신랑을 진정시킨 뒤 여쭤보자 사고 경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들어보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대피소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부른다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형철 씨가 갑자기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죠.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밤은 깊었지 핸드폰도 안 터지지 신고를 하기도 어려워서 저희 모두 나가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두운 산길에서 후레쉬를 비추면서 한참을 찾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찾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어서 날이 어슴풀에 밝았는데 그때쯤에 형철 씨를 발견했어요. 한 10m는 되는 절벽으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그래서 산을 조금 내려가서 신고를 한 다음 겨우 모셔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신랑은 더욱 오열을 했어요. 아유,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밤중에 산길을 뛰어나가셨어요? 친구분들이랑 계셨어야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세요, 아버지? 저는 울부짖고 있는 예비 신랑을 진정시키고 다독거렸어요. 얼마 후 예비 시아버지의 산행 친구분들도 돌아가시고 모두 침울하게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비통했지만 어쨌든 장례를 결정해야 했죠. 시댁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결혼을 얼마 안 남기고 이런 일이 생겨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역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먼저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미니야, 미안하다. 결혼이 곧인데 이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먼저 갔대. 아들 결혼은 좀 보고 가지. 좋은 날을 미루게 되어서 미안해. 그래도 장례를 먼저 치르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다. 미니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유, 어머니 당연히 아버님 장례부터 치러야죠. 경황이 없으실 텐데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결혼식 날짜 미루는 것도 하객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결혼식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머님 마음부터 챙기세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 자기가 없었다면 나는 결혼식 미뤄서 정말 미안해. 내가 나중에 그만큼 자기한테 더 잘할게. 자기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당연한 일인걸. 내 걱정은 하지 마. 일단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아버님 장례부터 잘 치르자. 결혼식은 미루게 되었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 안 남은 결혼 날짜를 미루게 되었어요. 결혼식에 초대한 하객분들에게 결혼 날짜를 다시 알리는 것은 큰일이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준비했죠.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의 장례식 날 저희 친정엄마도 조문을 오셨어요.
아우 이걸 어째요 훈이 어머니. 안타까워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함께 기대어 가면서 이겨나가요. 힘내세요. 아이고 미니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미니 예쁘게 결혼할 날이 머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사이에 결혼은 다시 날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훈이 어머니 몸과 마음부터 챙기세요. 기운 내시고 식사도 잘 하셔야 해요. 사실 저희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는 꽤 오래 서로 알던 사이였어요. 막역한 정도는 아니어도 얼굴도 종종 보고 두 가족이 같이 놀러 가기도 할 정도로 사이도 좋으셨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예비 시아버지가 원래부터 친구 사이셨거든요. 먼저 떠나신 예비 시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였어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는 꽤 성공한 투자자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비 시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덕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큰 돈을 만져보게 되신 적이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큰손에게 얻은 정보를 저희 아버지에게도 알려주고 같이 투자를 하자고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다소 도전적인 투자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게 펑 터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예비 시아버지 덕분에 3억이라는 돈을 손에 넣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 덕을 크게 본 것이었죠. 딸, 아빠가 진짜 크게 성공했다. 그거 알아? 1,000만 원 다음에 뭐게? 억이야, 억. 아빠가 억 단위로 돈을 벌어왔어. 우리 딸 갖고 싶은 게 뭐라고 했지? 아빠가 내일 당장 사줄게. 와, 어쩐 일이야, 아빠? 아이, 어떻게 3억이라는 금액이 갑자기 생겨.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형철이 아저씨 기억하지? 그 아저씨가 전문 투자가잖아. 그런데 아빠한테 정보를 줬거든. 같이 투자하자고. 그래서 그게 3억이 된 거야. 우리 이제 좀 팔자 폈다. 내일 잔치라도 하자. 아버지는 3억을 얻은 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물론 그게 저희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회사원으로 살다가 회사에서 잘리면서 평생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변변하게 모아둔 재산도 없으셨어요. 3억을 손에 넣던 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저에게 웃으며 떵떵거리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하지만 얼마 뒤 아버지는 마치 일부러 저희에게 그 돈을 남겨주려고 하신 것처럼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셨어요. 아휴,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을 남기고 가셨다고 생각하자. 본인이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도 없고 낭비만 할 것 같으니까 돈 아껴서 잘 살으라고 우리보다 먼저 갔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잘 살면 되지. 엄마, 맞아. 분명히 그런 걸 거야. 아빠도 우리 보고 있으면 맞다고 할걸?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라도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아빠도 그걸 원할 거야. 저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아무리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라고 해도 저를 아껴주는 아버지였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니 슬픈 일이었죠. 그때도 지금의 예비 신랑 가족과 왕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를 일찍 보낸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었죠. 엄마는 말로는 그 돈을 잘 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간병인 일을 하시면서 그 3억을 아껴두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가 남기고 간 돈 보태서 대출로 집이라도 사고 편하게 살아요. 그 돈 아껴둬서 뭐 하려고. 아니야. 잘 두면 언젠간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희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돈인데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 언젠가 정말 요긴한 때 그때 사용하려고 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분가를 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당시에도 예비 신랑의 가족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고 저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누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삼촌이 너무 일찍 가셔서. 분명 하늘에서 누나한테 미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누나는 제가 많이 위로해 드릴게요.
우리가 남인가요?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고마워. 너밖에 없다. 우리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나도 기운 낼게. 아이, 너 덕분이야. 이렇게 예비 신랑이 저를 위로해 주다가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것이었죠. 제법 오래 알던 사이여서 연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예비 신랑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혼처였어요. 예비 신랑은 제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스윗한 말을 해주는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게다가 경제력도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죠. 예비 시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의 인연이 없었다면 제가 예비 신랑을 만날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당시에도 30대를 훌쩍 넘긴 나이였는데 예비 신랑이 하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결국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막상 결혼 허락을 받고 보니 제가 실제로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고 놀라워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누나는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넌 정말로 괜찮아? 혹시 네가 아쉬운 생각이 들거나 하면 언제든 취소해도 돼. 아이, 누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섭섭해. 내가 누나랑 결혼하겠다고 조른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해? 나는 누나랑 결혼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과 사귄 지 2달 만에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하자 양가 부모님이 어찌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니 더욱 그랬겠지요. 저희는 상견례를 진행하고 양가를 오가면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제 혼사는 예비 시아버지 덕을 본 것이었는데 결국 예비 시아버지가 산행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결혼이 미뤄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 무엇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이 끝난 뒤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비 신랑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생경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예비 시아버지의 유산이 상속된 점이었어요. 재산은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누이, 예비 신랑 3명에게 각각 분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산이 통장에 입금이 되고 나자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예비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마치 돈이 생기기만을 기다린 사람들 같았어요. 자기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 5성급 스위트룸 잡아서 1박으로 놀면 어때? 내가 예약할게. 그날은 우리 아주 뻑적지근하게 놀아보자. 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크리스마스 때 5성급 스위트룸이면 100만 원이 훨씬 넘을 텐데? 그런 거 굳이 안 해봐도 돼. 우리 곧 결혼하는데 돈은 최대한 모아둬야지. 그런 거 예약하지 말고 그 돈 아껴서 신혼여행을 더 잘 가는 게 낫겠어. 에이, 째째하게 왜 그래. 내가 지금 돈이 한두 푼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정도 돈은 그냥 한 끼 식사 비용 정도야.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하자. 응? 예비 신랑은 이런 식으로 사치를 계속 부렸어요. 제가 몇 번인가 나무라자 그 이후로는 제 앞에서는 안 그러는 척 하면서 계속 돈을 쓰면서 즐기더라고요. 어느새 외제 스포츠카도 구입하고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해외여행도 툭 하면 나갔어요. 3명이서 상속받은 유산으로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예비 신랑의 그런 행동이 스트레스였지만 돈이 있는 집안에서 돈 좀 쓰면서 즐기겠다는데 내가 또 무슨 권리로 뭐라고 하나 싶어서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잡은 결혼 날짜가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슬슬 신혼집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예비 신랑에게 신혼집에 대해 물어봤어요. 예비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하겠다고 저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니까 예비 신랑이 곤란해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예비 신랑이 말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내 신혼집을 계약을 해주셨거든. 강해 보이는 굉장히 비싼 집인데 아직 잔금이 3억 정도 남았는데 잔금을 아직 못 치렀어.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대출이 그 정도는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 그런데 자기가 받은 유산이 3억은 넘지 않아? 저번에 나한테 자랑도 하고 그걸로 신혼집 마련해서 결혼하자고 해서
나는 그런 줄 알았지. 그런 거 아니었어? 미안해. 사실은 유산 받은 거 다 썼어. 그래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못했어. 미안해, 자기야. 뭐? 유산을 다 썼다고? 3억이 넘는 그 돈을? 그 짧은 기간에? 저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럴 만했죠. 제가 유산의 규모를 아주 정확히는 몰라도 3억은 넘는 큰 돈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큰 돈을 짧은 기간에 탕진해 버렸다는 것도, 또 신혼집을 마련할 금액도 남기지 않고 써버렸다는 것도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아유, 어떻게 그 큰 돈을 그렇게 펑펑 써버릴 수가 있어. 그것도 신혼집에 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 있었는데도.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을 넉넉하게 줬는 줄 알아? 돈도 많은 양반이 혼자 그 돈 다 꽉 쥐고 주지도 않고, 그래서 유산 받은 걸로 한 좀 풀어본 거야. 그 신혼집 어차피 우리 집에서 돈 거의 다 낸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말할 것 없잖아. 그리고 3억이야 어떻게든 마련하겠지. 이렇게 다투는데 저는 그때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이렇게 낭비벽이 심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찬물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었죠. 저는 얼떨떨하게 앉아있다가 예비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야, 나 지금 자기가 한 이야기를 믿기가 어려워. 정말로 그렇게 큰 돈을 다 써버렸다는데 이렇게 당당한 거야? 우리 결혼은 안중에도 없었어? 내가 지금 느끼기에 자기랑 나랑 돈에 관한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어느 정도면 모르겠는데 내가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다른 것 같아. 나 솔직히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갈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댁에서는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상 파혼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비 시어머니는 다음 날 저를 불러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니야, 이야기 다 들었어. 네가 결혼은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다면서? 아유, 우리 아들이 다 나랑 내 딸 이야기 듣고 유산을 사용한 거야. 우리가 돈을 못 써봐서 한이 맺혔다고 하니까 아들이 우리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 말고 생각 좀 바꿔줘.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지 않을게. 그리고 우리가 네 생각 정말로 안 했는 줄 아니? 해외여행 갈 때마다 네 선물을 얼마나 사왔는데. 여기 너 주려고 산 것들이야. 우리 인연이 얼마인데 이런 일로 틀어지니? 하늘에서 우리 남편도 걱정하고 있을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금방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사실 전날 거의 충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도 종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 큰 돈을 그렇게 쉽게 탕진한 것은 좀 충격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할 생각이라면 솔직히 저는 감당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훈이가 원래 그렇게 낭비벽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로. 나랑 우리 딸이 훈이한테 돈 좀 펑펑 써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그런 거야. 나중에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랑 우리 딸도 정말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만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니까 다시 생각 좀 해줘라, 미니야.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번 한 번만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저에게 호소를 해서 저도 결국 마음을 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만나서 화해를 했고 다시는 이렇게 낭비를 하지 않기로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화해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비 신랑이 돈을 다 탕진해 버렸으니 신혼집 잔금을 치를 돈이 없었죠. 제 생각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에게는 유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그 돈을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를 그렇게 설득해놓고 본인들 돈은 없는 척 한다는 점이 좀 얄미웠지만 어쨌든 돈을 탕진해버린 것은 예비 신랑이라서 저도 돈을 마련해달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엄마와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저희 친정엄마도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 그게 신혼집 계약은 해뒀는데 잔금으로 3억이 모자르지 뭐예요. 유산 상속받은 건 다 사용할 곳이 있어서 사용을 했다 보니 아이, 그런데 예전에 사돈댁에서 투자로 벌어간 돈이 딱 3억이잖아요. 아, 일단 저희가 마련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아쉬운 듯이 눈치를 살피자 저희 친정엄마도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식사가 끝난 뒤 엄마와 저는 단둘이 남아있을 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돈 말씀이 맞아. 아이, 우리 집에서도 신혼집에 돈을 좀 보태야겠다. 사돈 댁도 바깥 사돈 먼저 보내고 마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도 있고. 하지만 저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그 돈으로 노후를 보낼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 사항이었거든요. 지금은 낡은 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너무 낡아서 살기가 불편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거절을 했어요. 아이, 엄마, 그 돈은 내 신혼집을 마련하기보다 엄마가 노후에 살 집을 사는 데 썼으면 좋겠어. 신혼집은 애초에 시댁에서 해주시기로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3억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거절을 하자 친정 엄마가 저를 설득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딸, 아이, 정말 괜찮으니까 받아. 솔직히 엄마는 네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친하게 지내던 집안의 아들이랑 결혼하게 되어서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몰라. 앞으로 네 예비 신랑이 너를 평생 책임질 텐데 그 첫 길에 엄마가 한 번쯤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너희 아빠도 이럴 때 쓰라고 이 돈을 남겨주고 간 것일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돈 받아서 잔금 치르도록 해.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쓰지도 않고 아껴두었던 아빠의 유산을 엄마는 저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엄마에게는 제 신혼집에 쓰는 것이 바로 요긴한 용도였던 것이에요. 전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두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예비 신랑한테 연락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예비 신랑도 장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장모님이 주신 돈인 만큼 미니 누나 이름도 신혼집 공동 명의로 올리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 나한테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선물이고 행복이야. 신혼집 마련해서 부디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살아주게. 우리 남편도 바깥 사돈도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고 있을 거야. 아, 예, 그럼요, 장모님. 저희 아버지도 분명히 그것을 바라고 계실 거예요. 두 아버님과 장모님이 지원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신랑은 부동산 공동명의 등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알고 지내는 부동산 사람이 있다고 고등학교 때 동창이라면서 친구를 저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부동산 사장님이야.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우리 신혼집 공동명의 등기 부탁하려고. 인사 나눠 자기야.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곧 훈이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신혼집 등기 잘 부탁드릴게요. 예, 염려 마세요. 제가 바로 등기 진행할게요. 제 동창이 결혼하는데 마음 편하게 결혼할 수 있게 발 벗고 나서야죠. 등기 관련해서 곧 연락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잘 부탁드린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예비 신랑이 3억을 보내줄 수 있냐고 지금 등기를 하려는데 금액이 확인되어야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받은 3억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연락이 없었고 며칠 뒤 저는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준비한 예물을 가져가는 날이었어요. 예물을 들고 시댁에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맞이했는데 무엇인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전처럼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뭔가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예물을 내밀자 그제서야 예물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었죠. 저는 분위기가 영 이상해서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제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신혼집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 끝난 거지?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오늘 물어보려고 했지. 그리고 등기 끝났으면 신혼집 구경 가도 돼? 나도 한번 보고 싶어. 어? 신혼집? 가보고 싶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자기야, 사실 신혼집은 아직 계약을 못했어. 공동명의 등기도 아직 안 끝났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그게 실은 우리 누나도 얼마 후에 결혼을 하거든. 그래서 누나한테 그 3억을 먼저 줬어. 누나도 집을 사려고 하고 있었거든. 이해 좀 해줄 수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은 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을, 그것도 본인의 돈이 아닌 제 돈을 마음대로 예비 시누이한테 빌려줬다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얼마 전에 예비 신랑과 싸웠던 날이 생각나서 등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3억이 넘는 유산을 탕진해버렸던 예비 신랑의 모습이 떠올라 역시 제가 결혼하기로 다시 결심한 건 크나큰 실수를 한 것일까 싶었어요. 제가 말문이 막혀 말을 못하자 이번에는 저를 보더니 예비 시누이가 와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올케 이해 좀 해줘. 나도 급해서 그래. 3억이나 떡하니 주는 거 보니까 올케네도 돈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투자로 번 돈 더 불렸던 거 아니야? 하여튼 좀 기다려줄 수 있지? 고맙게 생각할게. 이렇게 예비 시누이도 별일 아닌 것 같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생각해서 그동안 아껴두었던 돈을 주신 건데 그것을 신혼집 외에 시댁 마음대로 사용하다니요? 그건 안 될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말을 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비 신랑 돈도 아니고 제 돈을 3억이나 말도 안 하고 빌려간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내 돈을 왜 말도 없이 빌려줘? 이건 아니지.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아갔으면 원래 쓰려던 곳에 쓰는 게 맞지. 3억이 어디 쉬운 돈이야? 가져갔으면 약속대로 내 이름이 올라간 공동명의 등기 서류를 보여줘야지. 형님, 저는 3억 빌려가시는 거 허락한 적 없으니까 빌려간 3억 빨리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비 시누이는 또 태도가 확 돌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왜 이렇게 그렇게 안 받는데 완전 쪼잔하네? 그래, 돈 다시 돌려줄게. 근데 지금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주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마라. 사람이 마음을 넓게 써야지. 그러면 안 돼. 예비 시누이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은 옆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소리를 하는 예비 시누이나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예비 신랑이나 시어머니 모두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는 예비 시누이의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한 차례 더 항의를 했지만 여전히 먹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확실하게 3억을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다시 받아낼 방법을 찾기 위해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향하다가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한 번 더 항의를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조차 태도가 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자기 진짜 너무 과민 반응 아니야?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누나한테 내가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지. 왜 그래? 우리가 남이야? 우리 가족이랑 자기네 가족이 남이냐고. 우리는 가족끼리 나름대로 가까운 사이였잖아. 그런데 우리 누나가 돈 좀 빌려갔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진짜 섭섭하다, 섭섭해. 자기야말로 진짜 너무하네. 예비 신랑마저 이렇게 나오니 전 정말 말문이 막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약 시댁 사람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입을 싹 닦으면 저는 명시된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준 3억을 넘겨주고도 제가 신혼집 공동 명의자라는 서류 한 장도 받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생각만 하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등기를 해준다던 예비 신랑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부동산 사장이라는 분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해도 받지 않았죠. 그때부터 저는 좀 아차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울면서 말을 했죠. 그랬더니 친정엄마도 당연히 깜짝 놀라서 당장 친정으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달려가 엄마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 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내가 엄마한테 받은 3억을 보내줬는데 신랑이 형님한테 그 돈을 빌려줬다고 하잖아. 엄마가 내 신혼집 하라고 아끼고 아끼던 돈을 준 건데 그 돈을 왜 낼름 형님한테 빌려줘? 그래서 나한테 신혼집 공동명의 서류를 줄 수가 없대. 이거 떼어먹히는 건 아니겠지? 나 좀 무서워. 뭐? 그게 정말이야? 너한테 공동명의 서류를 안 줬다고? 제 말을 듣더니 친정엄마도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냐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바로 시댁에 전화를 해서 따지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아무리 아는 사이라고 해도 곧 사돈 사이가 될 예정이니 예의를 차리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3억이나 되는 신혼집 자금을 갑자기 마음대로 예비 시누이가 가져다 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애를 신혼집에 공동명의로 올려준다고 해서 보낸 돈인데 마음대로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실 거면 3억은 돌려주세요. 저는 현영이한테 빌려준 적 없어요. 이건 경우가 없네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가 옆에서 낼름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줌마 잠깐만 쓰고 돌려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제가 뭐 떼어 먹겠습니까?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저희 자주 얼굴 보던 사이잖아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어차피 곧 결혼하기로 한 거 시댁 식구면 한 가족인데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마세요. 네? 아니 3억을 보내니까 그걸 왜 현영이가 집 사는데 쓰니? 우리의 신혼집 자금이야 그거. 그렇게 말도 없이 돈을 가져가는 걸 보고 사기라고 한단다. 내가 깐깐하다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행동이 비상식적이잖아. 엄마가 펑 터져서 이렇게 화를 내자 시댁에서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두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3억은 나중에 주겠다고 사실상 꿀꺽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도 많이 황당하셨는지 결혼이고 뭐고 일단 돈부터 돌려받자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중에 형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어요. 김연영 김은? 혹시 이분들 아버지 성함이 김형철 씨 아니에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마다 김영철 씨는 지금 제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예요. 이 사람들 김영철 씨 가족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의 용의자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더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3억을 되찾으려고 신고를 하러 온 경찰서에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용의자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전 놀라서 형사님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모르셨어요? 물론 아직은 비밀리에 유가족들 뒷조사를 하는 중이기는 하지만 김영철 씨가 산에서 실족사를 하셨는데 혹시 타살 정황이 있나 살펴보던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해서 따로 조사 중이었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 예비 시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더 물어봤어요. 제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래서 형사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일단 사망한 김영철 씨가 정신과를 다닌 이력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조현병 진단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김영철 씨 핸드폰이 부서져서 포렌식으로 복구를 해봤는데 거기에 희한한 메시지들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요. 확인해 보니까 그게 다 유가족들이 보낸 문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하루에도 몇백 통씩 보냈어요. 안 그래도 조현병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짓을 당하니 정신이 멀쩡하기도 어려웠겠죠. 형사의 말에 의하면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지는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말다가 했다고 했어요. 병원 기록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산에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데 사고가 나던 그날 밤에도 그런 문자를 잔뜩 받았고 그 문자가 원인이 되어서 산으로 뛰쳐나간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단순 사고사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거죠. 지금 유가족들이 고인의 정신치료를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방치한 정황이 있는데 또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아무래도 재산을 노린 범행 같기도 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갈취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니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설마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줄은 몰랐죠. 저는 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사기꾼이자 끔찍한 범죄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제까지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고 형사님이 조사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형사님은 저에게 체포할 때 협조를 요청하셨어요. 체포는 도망가지 못할 만한 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보고 있다가 그런 날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형사님의 말대로 일단 다시 돌아가서 예비 신랑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최대한 태연하게 이제 마음이 가라앉은 것처럼 말을 했죠. 그러다가 며칠 뒤 예비 시누이가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사님에게 날짜를 알려드렸고 그날 예비 시댁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기로 했어요. 저는 며칠 후 예비 시댁으로 형사님과 경찰들을 대동하고 출동을 했어요. 가보니 아주 예비 시누이가 이사를 한다면서 번잡을 떨고 있더라고요. 이삿짐 센터가 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경찰과 함께 제가 들이닥쳤죠. 김현영 씨, 김은 씨, 장혜진 씨 되시죠? 함께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와서 막 체포를 해가려고 하자 예비 신우이와 예비 신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찰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되물었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를 찾아오셨다고요?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찾아온 거 맞냐고요? 김현영 씨, 김은 씨, 장혜진 씨, 김영철 씨의 방조죄 및 이민희 씨에게 3억을 갈취한 사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죄명을 듣고 나자 예비 시댁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어떻게 상황 파악 좀 했어? 당신이랑 당신 누나 그리고 어머님은 명확히 사기꾼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을 없애게 만든 범죄자들이야.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이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체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뭐야.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경찰서 가서 법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안 그래? 일단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제서야 예비시댁 사람들은 얼굴이 파래져서 저에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잠깐만 자기야. 뭔가 크게 오해한 것 같은데 대체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야? 아니야 진짜 오해라니까. 우리가 왜 아버지를 왜 교사를 하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자기한테 빌린 돈은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갚는다 했는데도 왜 그래? 야, 네가 뭘 안다고 이래? 네가 뭔데 우리를 체포하니 많이 헛소리를 짓거려? 저게 좋게 봐줬더니 아주 정신줄을 놓아버렸네. 이게 어디에서 건방을 떨어? 미니야, 너 정말 실망이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이거 당장 취소하지 못해?
자, 진정들 하시고 빨리빨리 나가서 차에 탑시다. 벌써 조사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와서 발뺌할 수도 없어요. 자, 갑시다. 예비 시댁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면서 경찰에게 붙잡혀 나갔어요. 경찰서로 연행된 세 사람은 결국 아픈 예비 시아버지를 그대로 둠으로써 방조죄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정신에 문제가 발생한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지를 치료도 못하게 방치했다는 것과 병이 더 깊어지게 해서 사고사를 위장해서 목숨을 잃게 방조를 한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와 친정엄마가 준 3억도 명확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갈취하여 사용했으니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 세 명은 옥살이를 하게 될 거라고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최종 판결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증거와 정황이 명확해서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준 3억도 돌려받게 되었어요. 예비 시누이는 계약했던 집을 취소해 돈을 돌려줬고 죄로 신고된 정황을 들켜 결혼도 못하게 되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비 시누이와 결혼하려던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저와 마찬가지로 구사일생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파혼을 했죠. 제가 전한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처음에는 놀라서 주저앉으셨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으셨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었다니 그간 알고 지내온 세월이 놀라울 뿐이다. 그런 사람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너를 시집 보낼 뻔했다니 아유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 인간들 꼭 죄값 모두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대로 결혼을 했다면 완전히 지옥길을 걸을 뻔했는데 그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 나온 셈이었어요. 전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난 아빠가 남기고 간 3억이 엄마 말대로 내 결혼에 사용하라고 남겨둔 것인가 싶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돈으로 사기꾼의 범죄자 걸러내라고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남겨두고 간 돈이었나 봐. 결국 그 돈도 고스란히 돌아오고 나쁜 사람이랑 파혼까지 했으니까 다행이지. 솔직히 충격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빠가 지켜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래, 우리가 정말 큰일 겪었다. 엄마도 아빠가 너랑 나를 하늘에서 지켜주신 것 같아. 거기에서 돌아가신 친구분 만나서 이야기 다 들었나 보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천만 다행으로 여기자. 그리고 엄마는 예비시댁 식구였던 그 악마들이 최종 판결을 받던 날 꿈을 꾸셨다고 했어요. 꿈속에서 너희 아빠랑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지였던 분이랑 같이 들판으로 소풍을 갔어. 가서 엄마가 돗자리 쫙 펼쳐놓고 도시락 펴놓고 너랑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너희 아빠랑 그분이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보고 있더라. 그저서야 그 두 사람이 하늘에서도 걱정을 덜게 되었구나 싶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엄마, 실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아빠랑 예비 시아버지였던 그 아저씨 꼭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저는 지금은 결혼 예정은 아직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고 나니 결혼에 대해서 잠시 거리를 둬야겠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저희 엄마와 함께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악몽 같았던 약혼을 파혼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을 잘 알아보는 눈을 기르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후회가 되는 건 예비 신랑의 아버지였던 그분 덕분에 저희 아빠가 3억을 벌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비 신랑이었던 그 인간이 그 돈을 달라고 했던 게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이렇게 후회하고 당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진 않으시겠지만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